나는 해월 내 나이 이제 76이다. 새벽 5시 남편을 떠나보낸 뒤 처음 맞는 생일 아침이었다. 옆자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6달 전 그 사람이 마지막 숨을 내쉰 이 침대에서 나는 또 혼자 눈을 떴다. 여보, 오늘이 내 생일인데. 혼자 맞는 첫 생일이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속상이었다.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 속 주름진 얼굴을 바라봤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눈가에 깊은 주름, 목에 처진 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하지만 무엇보다 슬펐던 건 내 눈에서 사라진 빛이었다. 그래도 내 자식들이 곁에 있으니 다행이지. 나는 화장대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내봤다. 평생 모은 재산 60억 원어치 건물들의 임대 수입이 찍힌 숫자들이 나를 위로했다. 이 모든 것이 내 자식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거라 믿었다. 생일 당일 새벽 5시 현관벨이 울렸다. 소아다. 내 딸이 생일을 챙겨주러 온 게 분명했다. 서둘러 문을 열었다. 소아야. 하지만 딸의 표정은 차가웠다. 평소보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손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엄마. 소아의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다. 거실로 들어온 소아를 바라보며 나는 잠시 과거를 떠올렸다. 25에 결혼해서 소아를 낳고 밤낮 없이 일하며 키웠던 시절. 남편이 사업 실패로 술에 빠져 있을 때도 나 혼자 두 아이를 건사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을 말아 시장에 내다 팔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해서 조금씩 부동산을 사모았다. 우리 소아만큼은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다짐 하나로 버텨왔던 세월이었다. 소아야, 엄마한테 할 말이 있다면서. 나는 딸의 딱딱한 표정이 신경 쓰였지만 혹시 깜짝 생일 파티라도 준비한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을 품고 물었다. 소아는 소파에 앉으며 서류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엄마,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소아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다. 나는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무슨 얘기인데? 엄마 혼자 이 큰 집에 있으면 불안해요. 며칠 전에도 가스 끄는 걸 깜빡하셨잖아요. 소아가 말하는 건 사실이었다.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졌다. 그래서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소아의 표정에서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엄마, 이번 주 안에 요양원 들어가셔야 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요양원? 내 생일날에?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나는 제대로 들었는지 확신할 수 없어서 다시 물었다. 요양원이라고 했니? 네, 엄마. 이미 다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간병인들도 친절하다고 하더라고요. 소아는 마치 날씨 얘기하듯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싫다. 이 집에서 살고 싶다. 이 집은 내가 평생에 걸쳐 이룬 꿈의 집이었다. 남편과 함께 늙어가리라 약속했던 곳이고 내 추억이 모두 담긴 곳이었다. 그러나 소아는 단호했다. 엄마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제 인생이 먼저예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제 인생이 먼저라고? 내가 제 인생 다 포기하고 너희들을 키웠는데. 소아야,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건 엄마가 선택한 일이잖아요. 저는 그런 선택 안 할 거예요. 소아의 차가운 말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내가 키운 딸이 이렇게 차갑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엄마 어차피 오늘 해야 할 일이 또 있어요. 소아가 서류 가방을 다시 들어 올렸다. 검은 가죽 가방 안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무슨 일?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다. 하지만 소아는 지금 당장 꺼내지 않고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기만 했다. 엄마는 이제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건물 관리는 물론이고 일상생활도 제대로 못하시잖아요. 소아의 말은 칼 같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저희가 대신 해드려야죠. 그 말에 내 안에 뭔가가 폭발했다. 너희들이 대신한다고? 내가 언제 도움을 청했니? 하지만 소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엄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제는 저희 말을 따라야 해요. 나는 속으로 울부짖었다. 이게 내가 평생 사랑하고 키운 딸이란 말인가?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젊을 땐 자식들 위해 밤낮 없이 뛰었는데 늙으니 짐짝 취급을 받는구나. 눈앞이 캄캄했다. 내 생일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분노였다. 그런데 엄마, 사실 저희가 요양원 보내는 게 엄마를 위한 일만은 아니에요. 소아가 드디어 서류 가방을 열었다. 안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가 나왔다. 이게 뭐니? 나는 서류 표지를 보려고 했지만 소아가 재빨리 뒤집어서 내용을 가렸다. 엄마, 사실은 말이에요. 엄마 건물들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월세 받고 세입자들 컴플레인 처리하고 수리비 내고. 저희도 바쁜데 언제까지 이런 일 해야 하나 싶어서요. 소아의 진심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차라리 엄마가 모든 재산을 저희에게 넘겨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관리하고 엄마는 요양원에서 편히 지내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내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결국 내 재산이 목적이었구나. 소아야, 설마 엄마 돈 때문에 그러는 거니? 엄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나중에 다 저희 몫이 될 건데 미리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소아는 태연하게 말했다. 나는 온몸이 떨렸다. 내가 평생 모은 60억 원어치 재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조금씩 불린 그 돈을 내 딸이 이렇게 쉽게 가져가려 한다니. 이 서류가 뭔지 설명부터 해봐.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가리켰다. 재산 양도 계약서예요. 엄마가 서명하시면 모든 건물이 제 명의로 넘어가요. 그 대신 저희가 엄마 요양원비는 물론이고 용돈까지 다 드릴게요. 소아는 마치 자신이 엄청난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말했다. 용돈을 준다고? 내가 내 돈으로 용돈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 나는 잠시 과거를 떠올렸다. 소아가 대학 등록금이 없어 울고 있을 때 내가 건물 한 채를 팔아서 돈을 마련해줬던 일. 소아가 결혼할 때 신혼집을 사달라고 해서 또 다른 건물을 처분했던 일. 소아의 남편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할 때 5억 원을 선뜻 빌려줬던 일. 그때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라고 말했던 소아. 그 소아가 지금은 내 전 재산을 가져가겠다고 한다. 엄마 건물 관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세입자들이 밤늦게 전화해서 보일러 고장 났다고 하면 엄마가 직접 나가서 처리해야 하고 월세 안 내는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그런 일들 그만하시고 저희한테 맡기세요. 소아의 말은 달콤했다.
사실 요즘 건물 관리가 버거운 것도 사실이었다. 엄마는 그냥 요양원에서 편히 쉬면 돼요. 좋은 음식 먹고 또래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건강관리도 받고. 얼마나 좋아요. 소아의 말을 듣고 있으니 그럴듯하게 들렸다. 정말 그게 나한테 좋은 일일까?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왜 하필 내 생일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 민수는 뭐라고 하니? 내가 큰아들 얘기를 꺼내자 소아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오빠요. 오빠는 외국에 있어서 연락이 안 돼요. 나중에 들어오면 알아서 설득할 거예요. 뭔가 이상했다. 민수는 중요한 일이 있으면 꼭 연락을 하는 아이인데 나는 머뭇거렸다. 한편으로는 소아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다. 나이가 들어서 건물 관리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건 사실이었고 요양원에서 또래들과 어울려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불안했다. 내 평생의 재산을 한 번에 넘겨주는 게 맞는 걸까? 만약 소아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도 내 딸인데 설마 나를 속이겠어? 엄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가 엄마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소아가 펜을 내밀었다. 여기 서명만 하시면 모든 게 끝나요. 내일부터 엄마는 아무 걱정 없이 사실 수 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받았다. 서류의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돋보기를 찾으려다가 그냥 소아를 믿기로 했다. 정말 엄마를 잘 모셔줄 거지? 물론이에요, 엄마. 저희가 엄마 딸인데 엄마를 어떻게 대충 대하겠어요? 소아의 환한 미소에 마음이 누그러졌다. 그래, 내 딸을 믿어보자. 나는 믿고 도장을 찍었다. 도장을 누르는 순간 내 평생의 재산 60억 원어치 건물들이 모두 소아의 소유가 되었다. 엄마 잘하셨어요. 소아가 서류를 재빨리 서류 가방에 넣었다. 그 순간 소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엄마 이제 다 끝났네요. 소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뭐가 끝났다는 거니? 엄마 이제 돈은 제 거예요. 엄마는 요양원에나 가세요. 소아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졌다. 아까까지의 달콤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계산만이 남아 있었다. 소아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나는 믿을 수 없어서 다시 물었다. 지금까지 연기였어요. 엄마가 자발적으로 재산을 넘겨주길 기다렸거든요. 나는 울부짖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젊을 땐 자식 위에 밤낮 없이 뛰었는데 늙으니 돈만 남고 나는 버려지는구나. 눈물이 쏟아졌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더 충격적인 건 내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딸이 나를 배신했다는 사실이었다. 소아야,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 그런 감정팔이 그만하세요.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시고 요양원 갈 준비나 하세요. 안 돼. 계약을 취소하겠다. 나는 서류를 되돌려 달라고 했지만 소아는 이미 가방을 닫고 일어서고 있었다. 엄마, 이미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에요. 취소 같은 건 없어요. 내 도장을 돌려줘. 필요 없어요. 이제 모든 게 제 명의로 바뀔 거거든요. 소아가 현관문으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일 오전에 요양원 차가 올 거예요.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나는 빈 거실에 혼자 남겨졌다. 내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다.
새로운 환경에 충격 마이너스 400자. 다음날 아침 정말로 요양원 차가 왔다. 소아는 나타나지도 않았다. 어제 서명한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이었다. 차에 실린 내 짐은 초라했다. 몇 벌의 옷과 남편 사진 그리고 화분 하나. 60억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의 짐치고는 너무나 볼품없었다. 차창 밖으로 내가 살던 집이 멀어져 갔다. 선양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겉보기에는 깔끔해 보였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소독약 냄새와 노인 특유의 냄새가 섞인 그 냄새에 속이 메스꺼렸다. 어서 오세요, 혜월 어머니. 간병인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다. 이름표를 보니 사빈이라고 적혀 있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다. 사빈이 나를 내 방으로 안내하며 설명했다. 여기가 어머니 방이에요. 깔끔하죠? 방은 깨끗했지만 어딘가 차가웠다. 흰색 벽, 흰색 침대, 흰색 책상. 마치 병원 같았다. 그리고 이게 저의 요양원 규칙이에요. 사빈이 내민 종이에는 빼곡히 규칙들이 적혀 있었다. 외출 금지, 휴대폰 사용 제한, 면회 허가 필수. 나는 그 규칙들을 보며 숨이 막혔다. 외출 금지라고 하셨나요? 네, 안전상 문제로 허가 없이는 외출하실 수 없어요. 대신 저희가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챙겨드릴 거예요. 사빈의 설명은 친절했지만 내게는 감옥 같았다. 휴대폰도 못 쓴다고요? 시간을 정해서 사용하셔야 해요. 하루 30분씩만요. 내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기분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식당에는 다른 노인들이 앉아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다. 분위기가 무겁고 침울했다. 내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실수로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그때 사빈이 다가왔다. 어머니 조심하세요.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내 팔을 집어올릴 때 손에 힘이 들어갔다. 몰래 꼬집듯이 아프게 잡았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혜월 어머니 불편한 거 없으시죠? 라며 친절하게 굴었지만 복도에서 단둘이 있을 때는 달랐다. 쓸데없는 실수하지 마세요. 여기선 내가 왕이니까 제 말 잘 듣고 지내세요. 사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소름이 돋았다. 소아가 말한 친절한 간병인의 진짜 모습이 이거구나. 낮에는 천사 같던 사빈이 밤에는 악마가 되었다. 다른 가족들이 면회 올 때는 어머님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라며 극진히 모셨지만 면회가 끝나면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그날 밤 답답해서 창문을 열려고 했다. 그런데 사빈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내 손목을 세게 잡았다. 뭐 하는 거예요? 창문 좀 열려고. 규칙도 못 지켜요. 밤에는 창문 여는 거 금지라고 했잖아요. 사빈이 내 머리를 벽 쪽으로 밀쳤다. 그리 세지는 않았지만 위협적이었다. 다시 이러면 가만 안 둘 거예요. 나는 눈물을 삼켰다. 60억 건물주였던 내가 이제는 창문도 못 열게 되다니. 내가 왜 이런 신세가 됐을까?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절대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리워하며 남편 사진을 꺼내보려 했지만 너무 슬퍼서 참아볼 수가 없었다. 며칠 지나면서 다른 노인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옆 방 할머니 박 씨는 내게 속삭였다. 여기 간병인들 조심하세요. 사람들 앞에서는 친절하게 굴지만 뒤에서는 완전히 달라요. 어떡해요?
밤에 화장실 가려고 벨 누르면 왜 이런 시간에 깨워요? 라며 화를 내요. 그리고 몰래 꼬집거나 밀치기도 해요. 박 씨의 팔에는 멍자리가 있었다. 가족들한테 말은 못해요. 믿어주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요양원에서 쫓겨날까봐 무서워요. 나는 점점 이곳의 시스템을 이해하게 되었다. 가족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면회를 오는데 그때만 간병인들이 친절하게 굴었다. 가족들이 가고 나면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다. 노인들은 가족들한테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다. 말해봤자 믿어주지 않거나 오히려 요양원에서 잘 지내야 한다며 타이르기만 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식당에서 국을 흘렸다. 손이 떨려서 숟가락을 제대로 잡지 못했던 것이다. 사빈이 다가와서 내 손을 세게 내리쳤다. 제발 좀 조심하세요. 제가 왜 이런 것까지 치워야 합니까? 이 아픈 손을 감싸주며 나는 고개를 숙였다. 주변의 다른 노인들도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다른 가족이 면회를 오자 사빈이 다시 환하게 웃으며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 어머니들 오늘도 깨끗하게 식사 다 하셨어요. 나는 속으로 신음했다. 내 존엄은 어디 갔을까? 자식도 간병인도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밤마다 남편 생각이 났다. 여보, 당신이 있었다면 내가 이런 꼴이 됐을까?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지만 눈물도 이제 나오지 않았다. 내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가끔 큰아들 민수 생각이 났다. 소아와 달리 민수는 항상 나를 잘 챙겨줬는데 외국에 나간 뒤로는 연락이 뜸했다. 민수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내가 이런 곳에 있는 줄 알까? 하지만 소아가 민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을 것이다. 며칠 뒤 소아가 면회를 왔다. 내가 이곳에 온 지 2주 만이었다. 소아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다.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제스처였을 것이다. 사비는 평소와는 180도 다른 모습이었다. 혜월 어머니 딸분이 오셨어요. 환하게 웃으며 내 등을 살살 토닥였다. 아까까지만 해도 내게 소리를 지르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다. 어머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사빈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아주 잘 지내고 계세요. 식사도 잘 드시고 다른 어머님들과도 잘 어울리시고요. 거짓말이었다. 나는 식사할 때마다 긴장했고 다른 노인들과 대화하는 것도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소아 앞에서는 그 어떤 진실도 말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소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엄마 여기 좋죠? 저 아니었으면 이런 좋은 곳 못 왔을 거예요. 좋은 곳이라고? 내가 매일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는 이곳이? 하지만 나는 입을 다물었다. 소아의 표정에서 말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경고를 읽을 수 있었다. 네, 좋네요. 나는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엄마, 건물들 관리 잘 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월세 수입도 괜찮고요. 소아가 내 재산 얘기를 하는 순간 내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내 돈으로 호화 생활을 하면서 나는 여기서 고생하고 있는데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했다. 나는 속으로 피가 끓었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었다. 내 딸은 내 전 재산을 가져가고 나를 이곳에 묶어두는구나.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있다. 소아의 웃는 얼굴을 보고 있으니 구토가 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여기서 진실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
소아가 화를 낼 것이고 간병인들에게 미리 귀띔해서 나를 더욱 괴롭힐 것이다. 면회실을 둘러보니 다른 노인들도 가족들과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화하고 있었다. 모두 같은 표정이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려 애쓰지만 눈빛에는 절망이 담겨 있었다. 아, 여기 있는 노인들이 모두 나와 같은 처지구나. 면회 시간이 끝날 때쯤 사빈이 소아에게 말했다. 딸분 정말 효성이 지극하시네요. 어머니가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몰라요. 소아는 흐뭇하게 웃었다. 이런 좋은 곳에서 모셔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두 사람이 나눈 대화는 완벽한 거래처럼 들렸다. 소아가 떠나고 5분도 지나지 않아 사빈의 얼굴이 바뀌었다. 면회 끝났으니까 이제 그만 방으로 들어가세요.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아까 딸분 앞에서 괜찮다고 했으니까 앞으로도 괜찮은 척하고 지내세요. 이상한 소리 하면 가만 안 둘 거예요. 나는 등골이 서늘했다. 이들은 이미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소아의 차가운 미소와 사빈의 위선적인 연기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지만 창문을 열 수도 없었다. 이곳은 정말 감옥이었다. 자유도 없고 인간적인 대우도 받을 수 없는 감옥. 내가 정말 이런 곳에서 죽어야 하는 걸까?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말년이 이렇게 비참할 줄 몰랐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결국 나만 버려졌다. 베개를 적시는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바깥 공기라도 쐬고 싶어서 외출을 요청했다. 실장님, 잠깐만 밖에 나갔다 올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규칙이에요. 실장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럼 가족 동의만 받으면 되나요? 가족 동의는 물론이고 위약금도 내셔야 해요. 위약금이요? 외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 때문에 보증금 50만 원을 내셔야 합니다. 50만 원이라니. 소아가 내 용돈으로 주는 돈은 한 달에 10만 원 뿐이었다. 그것도 필요한 것만 사라며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했다. 내가 60억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인데 지금은 과자 하나 사 먹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불만이 있으면 위약금 내고 나가세요. 실장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다. 나를 완전히 인질로 잡고 있는 거였다. 돈이 없으니까 나갈 수도 없고 소아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다. 소아는 이미 나를 버린 사람이니까. 내가 진짜 평생 여기 갇혀서 살아야 하는 건가? 며칠 뒤 밤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다. 그런데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다. 벽에 손을 짚고 겨우 중심을 잡았는데 그 소리를 들은 사빈이 나타났다. 왜 이런 시간에 돌아다녀요? 화장실에. 조용히 좀 해요. 다른 분들 다 잠드셨는데. 사빈이 내 어깨를 거칠게 잡아 끌었다. 그러더니 아무도 보지 않는 복도 끝에서 내 머리를 벽에 쿵 부딪히게 했다. 다음에 또 이런 소음 내면 가만 안 둘 거예요. 그날 이후로 폭력이 더 심해졌다. 밥을 조금이라도 흘리면 손등을 때렸고 말을 더듬거리면 팔을 꼬집었다.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말해봤자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라고 위협했다. 실제로 그랬다. 내가 다른 노인들에게 이 얘기를 해도 우리도 그래요. 참고 사세요. 라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어느 날 밤 견디지 못하고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다.
하지만 휴대폰 사용 시간이 지나서 막혀 있었다. 공중전화를 찾아보려 했지만 요양원 내에는 공중전화도 없었다. 완전히 외부와 차단된 상태였다. 가장 괴로운 건 정신적인 고통이었다. 사비는 내가 실수할 때마다 역시 치매가 오시나 보네요. 가족들한테 알려드려야겠어요. 라고 위협했다. 치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공포가 엄습했다. 정말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그럼 영영 여기서 나갈 수 없는 건 아닐까? 박 할머니와 자주 이야기하게 되었다. 박 할머니도 나와 비슷한 처지였다. 내 아들도 내 재산만 노렸어요. 집을 팔아서 아들 사업자금으로 줬더니 이제는 나를 여기 버려두고 연락도 안 해요. 이런 얘기를 듣고 보니 이곳의 노인들 대부분이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다. 자식들이 재산을 가져간 후 요양원에 버린 경우가 많았다. 점점 체념하게 되었다. 분노할 기력도 없어졌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나는 서서히 무너져갔다. 내가 왜 이런 신세가 됐을까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었다. 그냥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만이 목표가 되었다. 한 달 뒤 또다시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창문을 열려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빈이 더 거칠게 나왔다. 또 이런 짓 해요. 말로 해서는 안 통하나 보네. 사빈이 내 팔을 비틀었다. 아파서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입을 막았다. 소리 지르면 더 아프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는 내 뺨을 한 대 때렸다. 생전 처음 맞는 뺨이었다. 60억 건물주였던 내가 이제는 간병인에게 맞는 신세가 되었다. 뺨이 화끈거렸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다.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초췌했다. 한 달 만에 10kg는 빠진 것 같았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다. 민수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휴대폰은 제한되어 있고 편지를 쓰려고 해도 검열을 당할 게 뻔했다. 완전히 막힌 상황이었다. 2달째 되던 날 식당에서 된장찌개를 먹다가 손이 떨려 국물을 흘렸다. 요즘 자주 이런 일이 생겼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손 떨림이 심해졌다. 사빈이 바로 다가왔다. 제가 왜 이런 것까지 치워야 합니까? 그리고는 내 손을 세게 내리쳤다. 식당에 있던 다른 노인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맞는 수치심이 견딜 수 없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마침 다른 가족이 면회를 왔는데 사빈이 그들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 어머님들 오늘도 깨끗하게 식사 다 하셨어요. 정말 보기 좋으시네요. 아까 나를 때리고 모욕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른 모습이었다. 이중인격이 따로 없었다. 나는 속으로 신음했다. 내 존엄은 어디 갔을까? 자식도 간병인도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안에 뭔가가 다시 살아났다. 분노였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내가 비록 늙었지만 아직 죽지는 않았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세게 쥐었다. 식사 후 박 할머니와 이야기하면서 이곳의 참상을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저기 김 할아버지 보세요. 처음 오셨을 때는 그래도 기운이 있으셨는데 이제는 완전히 넋이 나간 것 같아요. 정말로 김 할아버지는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간병인들이 어떻게 대하길래 저렇게 됐을까요?
심한 욕설과 폭행 때문이에요. 정신적으로 견디지 못하신 거죠. 나도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다. 박 할머니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다. 여기 간병인들이 노인들을 길들이는 방법이 있어요.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하다가 점점 폭언과 폭행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들이 점점 순종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는 또 완벽하게 연기를 해요. 이건 단순한 학대가 아니라 체계적인 길들이기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의심스러운 게 있어요. 박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췄다. 약 있잖아요. 매일 주는 그 약 말이에요. 혈압약이라고 하는데 먹고 나면 머리가 멍해져요. 혹시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약은 아닐까요? 나도 그 약을 먹고 나면 집중이 안 되고 기억이 흐릿해지는 느낌이 있었다. 그날 저녁 사빈이 약을 가져왔다. 어머니 약 드세요. 나는 처음으로 거부했다. 오늘은 약 먹기 싫어요. 사빈의 표정이 굳었다. 약은 매일 드셔야 해요. 건강을 위한 거예요. 내 몸인데 내가 결정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규칙이에요. 결국 억지로 약을 먹어야 했지만 작은 반항이라도 해봤다는 사실이 나에게 힘이 되었다. 그날 밤 예상대로 보복이 시작됐다. 사빈이 내 방으로 들어왔다. 낮에 말 안 듣더니 버릇을 고쳐줘야겠네요. 그리고는 내 팔을 비틀며 속삭였다. 여기서는 제가 왕이에요. 저한테 대드는 순간 지옥을 보게 될 거예요. 협박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다. 이미 지옥에서 살고 있는데 뭐가 더 무섭겠는가. 이상했다. 오히려 반항을 해보니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 그동안 순순히 당하기만 했는데 조금이라도 저항해보니 내가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 나는 아직 살아있다. 포기할 수는 없다. 거울을 보며 다짐했다. 민수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자. 아니면 직접 탈출할 방법이라도. 물론 쉽지 않을 거였다. 하지만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날 수는 없다. 요양원 침대에서 벽시계를 바라보던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오늘은 사랑하는 손녀 연우의 9번째 생일이었다. 작년 이맘때는 미역국을 끓이고 케이크를 준비하며 온 집안이 웃음소리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차가운 요양원에서 혼자 이날을 맞고 있다니. 소아야.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오늘만 집에 가면 안 되겠니? 연우 생일인데. 전화 너머로 소아의 차가운 한숨이 들려왔다. 엄마 그냥 거기 계세요. 연우는 내가 알아서 챙겨요. 엄마는 이제 짐이에요.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졌다. 짐이라고? 내가 짐이라고? 창가에 놓인 화분에 시든 잎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마치 내 인생이 바스러지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너희들을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 일했고 한 끼를 굶어도 너희 학원비는 빼먹지 않았건만. 하지만 그때 복도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외국에서 사업을 하던 큰아들 민호의 목소리가 아닌가? 어머니 여기 계셨군요. 문이 열리며 민호와 며느리 수진이 들어왔다. 수진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민호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우리가 너무 늦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사업 정리하느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는 제가 모실게요, 어머니. 나는 믿을 수 없었다. 꿈인가? 환상인가? 수진이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미국에서 성공했어요. 이제 평생 지켜드릴게요. 그 순간 요양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빈과 소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빈은 멋쩍게 고개를 숙였고 소아는 굳은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니, 짐 챙기세요. 집으로 가요. 민호가 내 팔을 부축했다. 요양원을 나서며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돈은 빼앗겼지만 진정한 사랑은 남아 있었구나. 욕심 많은 자식에게 속았지만 아직 희망은 있었다. 창밖으로 노을빛 바다가 반짝였다. 며느리 수진의 손은 봄볕처럼 따뜻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시청하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